자,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계속 공부한다. 지금 우리 자존과 수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자존과 수용. 수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해 보는 거야.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예를 들어 틴토레토가 골고다 하늘 위에 노랗게 찢어진 부분을 만들었을 때, 하늘 위에 노랗게 찢어진 부분, 그는 고뇌를 의미하거나 고뇌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 그렇게 그린 것은 아니다. 찢어진 부분은 그냥 고뇌이거나 그냥 노란 하늘이다.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즉 그것은 고뇌를 상징하는 하늘도 아니고 고뇌를 불러일으키는 하늘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찢어진 곳이 된 사물화된 고뇌이다. 그뿐이야. 따라서 사물의 본질, 즉 사물의 불투과성, 그들의 연장성과 무조건적 영속성, 외면성, 사물이니까, 그렇지?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무한한 관계에 의해 그들은 뭉개지고 끈적거리는 마치 반죽된 고뇌이다. 다시 말해 골고다 하늘의 노란 고뇌는 고통은 이미 해독할 수 없게 된다. 해독할 수 없는 고뇌 또는 고통은 해독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야. 서로 뭉개져서. 그것은 사물의 특성상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방황하는 헛된 노력이다. 그것을 그림에서 고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다. 자, 마찬가지로 해석적 요약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를 정리한다. 시간은 5분. 알겠지? 다른 사람만 다 물어본다. 마찬가지로 음악 속 선율의 의미 또한 그 선율 자체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생각 또는 사고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음악의 생각 또는 사고를 의도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떠한 음악 속 선율이 아무리 즐겁거나 우울하다고 주장해도 그 선율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음악에 즐거움이나 우울함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이와 같은 상이함은 음악가가, 그러니까 실제 감성과 선율과의 상이함이지. 이와 같은 상이함은 음악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작곡된 선율의 근원으로 작용했을 그의 감정이 음조에 녹아버려서 변질되고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이 우울한 상태에서 어떤 선율을 작곡했을 때 그 선율이 그 미술 작품 속에서 색 속에서 서로 혼합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듯이 그 감정도 선율 속에서 변질되고 녹아버린다는 얘기야.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지. 보통의 경우 고통의 외침을 자극하는 고통의 표시이다. 반면에 음으로 표현된 고통의 노래는 고통 그 자체이거나 고통과는 다른 알 수 없는 그 음으로 표현된 고통의 노래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건 고통 그 자체이거나 고통과는 다른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실존주의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면 그것은 존재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고통일 뿐이다. 단순히 있는 고통이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존재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있는 고통일 뿐이야. 앞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화가가 집을 그리면 어떻게 될지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 화가가 집을 그리게 되면 말 그대로 화가는 집을 그리면서 집을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 그는 집에 대한 기호 표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강조해보자. 그는 집에 대한 기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지, 기호는 캔버스에 상상의 집을 창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집은 실제 집의 불명확한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집을 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집은 즐거운 집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우울한, 그리고 좀 한적한, 우울하고 한적한 그런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고독 속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불명확한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할 뿐이란 얘기다. 자, 이것도 백자로 해석적 요약을 한다. 자, 다른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일곱 번째 이야기. 만일 작가라면, 이번에는 이제 예술가가 아니라 작가, 글을 쓰는 작가라면 자신의 의도된 의미로 독자를 이끌 수 있다. 예술가랑 다르게. 예술가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창조하는 뿐이지 사물을 창조하는 거지 자신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오두막집 한 채를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사회적 불의의 상징을 볼 수 있게 하고 독자의 분노까지 유발할 수 있다. 지금 글로써 분노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화가는 말을 하지 않는다. 화가는 한 오두막집만 보여줄 뿐이다. 그게 다다. 그게 다이다. 화가는 그게 아니야. 그치? 또 화가 강조해보자. 화가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치? 예술가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화가가 아니라 그림을 보는 감상자이다. 캔버스 위의 오두막집은 결코 빈곤의 상징이 아니다. 아까 작가가 빈곤의 상징으로 해서 독자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캔버스 위의 오두막집은 그림은 결코 그게 아니야. 그것을 상징하려면 기호로 그 의미를 유도해야 하는데 캔버스 위 오두막은 단지 사물인 것이다. 삼류화가는 가상의 전형을 추구하고 전형적인 아랍인, 전형적인 어린이 또는 여성의 묘사를 시도한다.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치? 반면 뛰어난 화가는 전형적인 아랍인이나 전형적인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현실 세계에서나 캠퍼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어떤 한 노동자를 그릴 뿐이다. 그러면 어떤 한 가난한 노동자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당연히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이 한 가난한 노동자지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므로 이 모든 생각과 느낌이 캔버스에 얽히고 달라붙어서 심오한 압축 상태가 된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감상자 각자의 자유이다. 도덕주의 화가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도덕주의 화가. 그들은 눈 속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노동자들, 실직자들의 어두운 표정, 얼굴 또는 전장을 그렸다. 그러나 글래즈의 탕아라는 작품, 그림 작품이지, 탕아가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그림은 감동과는 거리가 멀다. 게르니카의 학살로 명명된 걸작조차도 스페인의 정의를 위해 발걸음을 내디딜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그림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리고 있다. 그 무엇. 음. 피카소의 긴 모습의 광대는 황량하고 영원하며 해독할 수 없는 의미와 역겨운 치구와 색바랜 셔츠의 마른 목골과 엉겨붙은 형태의 모습으로 캔버스가 잉크를 흡수하듯 육체가 감정을 흡수한다. 이것은 인식할 수도 없고 행방불명이며 나 자신에게 생소하고 모든 곳에서 부서지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알 수 없는 감정이다. 화가는 자비나 분노를 표현하는 다른 대상을 창조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 감정들은 여전히 캔버스에 뭉개져서 그 이름이 없어질 것이며 화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 눈앞에 남는 것은 미지의 영혼이 섞인 정체불명의 사물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의미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다시 강조하자. 이처럼 우리는 기호지 그림으로 그리거나 음악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럴진데 누가 화가나 음악가에게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는가? 알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적 요약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다. 제시문 내용에 대한 번역식 요약이 아닌 작가 핵심 의도를 파악하는 해석적 요약 방식으로 정리할 것 100자. 자, 이번에 7번째 이야기지. 자, 시간은 이번엔 기니까 10분으로 하자. 정리도 100자가 아니라 200자로 한다. 이번에 7번째 이야기는 10분 동안 작성해. 자, 10분 동안 계속 작성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학이란 무엇인가 사르트르 공부해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